제도제 84페이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액공제가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30만 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 초과일 때 71만 5천 원 플러스 130만 원 초과하는 산출세액의 30%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대한 한도는 총 금액이 3,300만 원 이하일 때 74만 원, 3,300에서 7천만 원 이하일 때 한도가 66만 원이고요.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84페이지에 3번에 주택자금 차액금 이자 세액공제.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신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95년도 11월 1일부터 97년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해서 적용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자 상환액의 30%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 85페이지에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이때 자녀라고 할 때는 입양자라 위탁아동을 포함을 합니다. 자녀 한 명당 15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 플러스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연 30만 원을 합산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공제 대상 자녀, 6세 이하의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1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15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생 입양 공제 대상 자녀, 해당되는 과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연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의 12%,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 연금계좌의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금저축계좌에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과 연 400만 원 기준, 4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플러스해서 퇴직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DC형과 IRP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 부분에 추가로 납입한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근로자가 납입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적용받는 부분은 근로자가 직접 추가 납입한 겁니다. 추가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얼마까지? 두 개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과 연 7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을 해줍니다. 작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하나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퇴직연금에 500만 원을 납입을 했다라고 보죠. 그러면 연금저축에 300만 원과 4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니까 300만 원이 적용이 되겠죠. 300만 원과 500만 원, 총액이면 800만 원이죠. 800만 원과 7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소득공제는 700만 원만 된다라는 겁니다. 70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저축에는
500만 원을 넣고 퇴직연금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넣었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500만 원과 4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400만 원이 적용이 되죠. 400만 원과 300만 원 더하면 총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700만 원과 700만 원 중에 합이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연금저축에 한 푼도 적용하지 않고 퇴직연금에 700만 원만 납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저축에는 400만 원과 제로, 둘 중에 작은 금액 700만 원, 그러니까 연금저축으로는 한 푼도 적용이 안 되겠죠. 근데 퇴직연금 계좌로 700만 원이니까 총액 700만 원 기준으로 합이 7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연금저축 계좌에 총액으로 700만 원을 전부 다 납입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한 푼도 납입 안 했다면 둘 중에 작은 금액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과 합이 총액 400만 원이 되죠. 400만 원과 700만 원 합이 작은 금액이니까 400만 원만 소득공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에 동시에 납입할 때는 연금저축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더해 주시는 게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86페이지에 하단 부분 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월세액을 지급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액 공제액은 월세액과 75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특별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특별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요약표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보시고요. 88페이지에 보험료 세액 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즉 보장성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그 납입 금액의 12%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세액 공제가 되는데 납입 보험료는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89페이지에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 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1번과 2번,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고요. 그 외의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7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로 해서 작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 표시해 보시면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병원에 지출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인데 이때 미용이나 성형수술 관련되는 비용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한, 즉 한약을 포함해서 의약품 구입한 것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라는 거고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그 다음에 안경 구입한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 증명 서류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항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 부담금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안경이나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챙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1페이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챙겨 보시고요. 92페이지에 교육비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에 제한이 없고요. 나이에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에 교육비에 대해서 1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데 대학원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 아동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직계존속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대학원생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93페이지에 공제 대상 교육비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에 교복 구입비도 적용이 되는데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생만 적용된다라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복이 없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교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국외교육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면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교육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 국외교육비의 경우에 기러기 부모 있죠. 기러기 부모. 기러기 부모에 대한 자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보낸다면 그때 발생되는 교육비, 국외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를 국내에서 다니고요. 중학교 국내에서, 고등학교 국내에서, 대학교를 외국에 나가서 유학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국내, 중학교 국내, 고등학교 외국에서, 대학교 외국에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국내, 중학교 외국, 고등학교 외국,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국외교육비로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국외교육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비 유학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비 유학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졸업해야만이 유학 자격이 나옵니다. 유학 자격이 나오는데 이 자격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과거 기준대로 간다면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외국에서 나온 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겠죠.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중학교까지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외국에서 다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안 됐지만 최근에 이 부분을 개정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최근에 전부 다 공제가 되는 걸로 공제 적용하는 걸로 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외국에서 나온 초, 중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국외교육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교육비 공제 시기에서 9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지출한 연도에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데 보통 요즘 이제 입시철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수시 입학해서 등록금을 납부했을 때 그 부분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는 거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95페이지에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이 있을 때 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일 때 15% 적용해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96페이지에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뭐 해서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도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 챙겨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 99페이지에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보시면 기부단체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부단체에 대한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 내용에 보면 유형, 코드, 구분, 금액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형에는 법정기부금인지 정치자금인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법정, 지정, 정치자금 이런 거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페이지에 표준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험료 등 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연 13만 원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3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101페이지에 감면 대상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과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그와 관련되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소 관련된 사람, 일용근로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감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102페이지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라고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우리 농업부터 시작해서 수리업까지 이런 업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업태 종목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표준산업분류에 있는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 신청은 적용이 될 때 하셔야 되겠지만 취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되지만 감면 신청 기한 후에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입사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 감면 신청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감면 신청하셔서 적용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예규들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실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